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어느 분야든 깊이 공부하면 법칙, 즉 모든 사물과 현상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내재하는 보편적 필연적인 불변의 관계가 보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사람의 걸음걸이만 보고도 그 사람이 앓고 있는 병을 거의 진단할 수 있고, 구두 수성공들은 구두가 다른 모양만 보고도 그 사람의 성격과 체질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법칙으로 세상을 읽으면 필연적인 불변의 관계, 법칙의 관점에서 우리 삶의 현재와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세상 법칙을 알면 인생이 달라진다. 세상 읽기의 시크릿 법칙 101입니다. 이 책은 하인리 법칙에서부터 깨진 유리창의 법칙까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수많은 법칙들을 정리한 책인데요. 사전식으로 법칙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절한 사건과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상식을 뛰어넘어 삶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천적 교양으로서 다양한 사고와 나의 생각을 뒤섞어 본다면 마치 핵분열하듯 머릿속에서 무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빈익빈 부익부, 마태효과. 마태효과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다. 마태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한 나라의 왕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3명의 하인에게 각각 은자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당부했다. 이 돈으로 장사를 하고 내가 돌아오면 상황을 보고하거라. 왕이 돌아왔을 때 첫 번째 하인이 말했다. 주인님이 주신 은자로 장사를 하여 저는 은자 10개를 벌었습니다. 국왕은 그에게 마을 10곳을 상으로 내렸다. 그러자 두 번째 하인이 왕에게 보고했다. 주인님, 저는 은자 5개를 벌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마을 5곳을 상으로 내렸다. 세 번째 하인이 말했다. 저는 주인님이 주신 은자를 손수건에 잘 싸매 보관했습니다. 혹시라도 잃어버릴까봐 걱정되어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왕은 세 번째 하인의 은자를 뺏어다가 첫 번째 하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태 효과며 뜻은 빈익빈 부익부다. 1960년대 저명한 사회학자 로버트 머트는 처음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마태 효과로 설명했다. 그는 승자 독식의 사회에서 게임의 법칙은 모두 승자가 결정하게 되어 있다고 믿었다. 이런 현상은 현대 사회로 옮겨오면서 좀 더 심화되고 있다. 지식 정보화 사회로 변하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는 물려받은 재산뿐 아니라 교육, 지식, 정보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된다. 다음으로 경제 위기가 반복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지만 부자들은 오히려 재산을 늘릴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여전하다. 시장을 선점한 상품이나 기업은 웬만해서는 그 지위를 잃지 않는다. 시장을 선점했기에 유명해지고 유명하기에 더 많이 팔린다. 더 많이 팔리는 상품이기에 무언가 다를 거라는 믿음이 생겨 더욱 많이 팔리게 되는 것이 시장의 생리다. 유명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노벨상을 받은 교수와 대학원 조교가 몇 달에 걸쳐 함께 쓴 논문이 유명해지면 발표한 교수는 더욱 유명해지지만 정작 논문 작성을 도맡았던 대학원생 조교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마태 효과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인류의 자원 분배에 있어 마태복음에서 예언했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부유한 자는 돈, 명예, 지위 할 것 없이 모든 자원을 향유하고 가난한 자는 빈털터리가 된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예는 비일비재하다. 친구가 많은 사람은 빈번한 교류를 통해 더욱더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고 친구가 없는 사람은 더욱더 외로워진다. 또 명성이 높은 사람은 얼굴을 드러낼 기회가 많으므로 더욱더 유명세를 탄다. 얼굴이 예쁜 사람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매력이 넘치니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 항상 남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된다. 게다가 배우나 모델처럼 그들만을 위한 기회가 존재하기도 한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거나 생활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돈도 마찬가지다. 투자 수익률이 같다고 할 때 자금이 몇십 배 많은 사람이 수익도 몇십 배로 많이 받기 마련이다. 주식시장에서도 돈 많은 투자자들은 큰 돈을 벌지만 소액 투자자는 피땀 흘려 번 쌈짓돈을 몽땅 날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본이 풍부한 기업은 각종 마케팅 수단을 동원하여 자사의 상품을 홍보하지만 영세 기업은 그 틈새에서 현상 유지하기도 벅차다. 따라서 생물의 진화든 개인의 발전이든 아니면 국가나 기업의 경쟁에서든 마태 효과가 항상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개미 구멍이 뚝을 무너뜨린다? 깨진 유리창 법칙. 예전에 필리핀의 한 교도소가 세계적인 화제를 낳았다. 이곳은 처음 인터넷을 통해 퍼지다가 급기야 미국의 CNN을 비롯한 세계 주요 매스컴에 소개되었다. 필리핀의 세부 지역에 있는 한 교도소에서는 새로운 소장이 부임하면서부터 체력 단련 시간을 이용하여 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다른 교도소들이 규율을 정해놓고 생활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에 반해 여기서는 죄수들에게 춤을 가르쳤다. 춤출 때 틀어주는 노래도 다양하다. 초기에는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많이 틀었으나 이후에는 우리나라 노래가 인기였다고 한다. 교도소의 생활을 그렇게 바꿨더니 오히려 통제도 훨씬 쉬워졌고 출소자들의 재범률도 현저히 낮아졌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과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흥미있는 실험을 했다. 낙후된 골목에 상태가 비슷한 자동차 2대를 세우고 한 대는 보닛을 조금 열어둔 상태로 다른 한 대는 보닛을 열고 유리창도 조금 깨진 상태로 내버려뒀다. 그리고서 일주일 후에 봤더니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는 배터리와 타이어를 빼가고 사방에 낙서하고 돌을 던져 거의 고철 상태가 되어 있었다. 두 자동차는 유리창이 조금 깨진 것밖에 다른 점이 없는데도 그런 차이가 난 것이다. 여기서 깨진 유리창 법칙이 나온다. 일단 금이 간 유리창은 전체가 쉽게 망가진다는 이야기다. 뉴욕 경찰은 지하철 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맨해튼가는 밤에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였다. 뉴욕시 경찰국장은 깨진 유리창 법칙에서 힌트를 얻어 범죄의 심리적 온상이 지하철 낙서라고 판단하고 그때부터 낙서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지워도 다시 낙서하는 바람에 낙서를 완전히 뿌리 뽑기까지는 5년이 걸렸다. 마침내 1989년이 되어 지하철의 낙서를 완전히 지웠다. 그러자 범죄율이 서서히 줄어들다가 1994년에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중범죄의 경우는 75%가 줄어드는 기적이 일어났다.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사소한 차이, 나비 효과. MIT 대학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는 천체의 운동까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현대 과학이 날씨 하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이 의문에 접근하기 위해 가상 실험을 해봤다.
기상을 좌우하는 변수들을 컴퓨터에 입력한 다음 각 변수마다 초기 조건의 값을 1000분의 1씩 다르게 입력해 봤더니 결과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났다. 습도와 바람의 값을 조금씩 높이자 브라질에서 나비의 날갯짓에 불과하던 바람이 미국 텍사스주에 미칠 무렵에는 토네이도로 변한 것이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토네이도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 로렌츠는 자신의 실험 결과를 위 제목의 논문으로 발표했다. 나비 효과라는 개념은 여기서 나왔다. 나비 효과는 처음에는 날씨와 같은 복잡계를 설명하는 과학 이론이었으나 차츰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움직이는 복잡한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게 되었다. 성공이나 실패도 능력이나 노력에서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아주 사소한 차이가 결과에 있어서는 성공과 실패라는 큰 차이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구소련에서 인류 최초의 유인 우주선 보스토크 1호를 발사할 때의 에피소드다. 인류 최초의 우주인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응모했다. 최종 심사에 오른 사람은 모두 19명이었다. 모두가 뛰어난 조건을 갖추고 있어 누가 선발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마지막 관문은 우주선 탑승 시험. 여기서 아주 작은 차이 하나가 그들의 승패를 갈랐다. 다른 후보들이 모두 구두를 신은 채 우주선에 오를 때 가가린만은 구두를 벗고 우주선에 올랐다. 이것이 심사위원들을 감동시켜 그는 우주인으로 선발되는 영예를 안을 수 있었다. 어느 회사의 신입사원 면접에서 있었던 일이다. 심사위원은 신입사원 면접 장소에 종이뭉치 하나를 떨어뜨려 놓았다. 응시자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였다. 아무도 줍지 않는 그 종이를 응시자 중 한 명이 집어들었다. 그러자 심사위원은 종이를 펼쳐보라고 말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입사를 축하합니다. 그렇게 입사한 그는 몇 년 후에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다. 2등이 1등보다 더 행복하다. 프레임의 법칙. 미국에서 널리 알려진 우화다.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다. 그중 한 사람인 세실이 물었다. 이봐 모리스,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나? 모리스가 대답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라삐한테 물어보는 게 어때? 세실이 먼저 라삐에게 다가가 물었다. 선생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라삐는 정색하면서 대답했다. 형제여,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기도 중에 담배를 피우다니 절대 그럴 수는 없다네. 세실의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모리스가 말했다. 선생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는 기도하면 안 되나요? 라삐는 환한 미소를 얼굴에 띄었다. 그리고 말했다. 형제여,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다네.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기도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네. 동일한 현상도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여질 수 있다. 프레임은 창틀 정도의 의미를 가진 단어지만 여기서는 관점 혹은 생각의 틀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생각의 틀을 바꾸면 불행도 행복으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프레임의 법칙이다. 코넬 대학 심리학 교실에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그것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의 표정을 분석한 것이었다. 기쁜 표정을 짓는 선수의 순서는 금, 은, 동이 아니라 금, 동, 은이었다. 분석팀에서는 그 이유를 프레임 이론으로 풀이하고 있다. 물론 금메달을 딴 선수는 기쁜 표정이다. 그러나 은메달을 딴 선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금메달의 시각으로 자신의 은메달을 생각한 반면 동메달을 딴 선수는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의 관점에서 자신의 동메달을 보게 된다. 그래서 동메달을 딴 선수가 은메달을 딴 선수보다 더 환한 표정을 짓는다는 이야기였다. 쓰레기 청소를 하면서도 늘 환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할아버지 청소부가 있었다. 무엇이 좋아서 저리도 싱글거리는 것인지 궁금해하던 청년이 그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청소부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는 거라네. 그러니 즐겁지 아니한가. 최악의 매너, 종속의 효과. 정신의학자 인셀은 기다림이 고통스러운 것은 기다림에 종속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다리게 한 사람의 시간은 기다린 사람의 시간보다 가치가 높다. 기다리게 한 사람은 기다린 사람의 시간을 좌우할 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보다 우위의 입장에 선 인물이다. 즉, 기다리게 한 사람은 유리하고 기다린 사람은 심리적으로 불리하다는 심리적 도식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기다리게 만드는 사람이 실제 현실 속의 역관계에서도 우위에 있는 사람, 상사라든가 중요한 고객이라면 기다리는 사람은 할 수 없지 뭐라고 간단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이 위에 있는 입장인데도 상대편이 나타나지 않아 기다리게 된다면 아니 내가 그놈을 기다리고 있다니? 이게 무슨 낭패야 라고 굴욕감 속에 불쾌한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만약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약간 기다리게 해도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상대방은 부하 직원이거나 후배와 같이 자신보다 심리적으로 하위에 있는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은사나 상사를 기다리게 하는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면 당황스럽고 두려운 나머지 마음은 초조해진다. 이러한 종속의 효과를 역으로 사용해 고의로 상대방을 기다리게 함으로써 자신의 지위가 상대보다 높고 자신이 더 우위에 있는 존재라는 점을 은근히 과시하는 경우도 있다. 회의나 약속 시간에 언제나 약간씩 늦는다거나 약속 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든가 전화를 받을 때 느긋하게 시간을 끌거나 문을 노크해도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는 등 그 테크닉은 다양하다. 남녀가 데이트할 때 여성 쪽이 항상 몇 분 정도 늦게 나오는 것도 나는 당신에게 쉽게 공략될 사람이 아니다라는 심리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다. 여기에는 약한 존재인 여성이 강한 존재인 남성을 동요시킴으로써 일종의 균형을 회복하고자 하는 심리도 작용한다. 세일즈맨이 약속 시간에 맞춰 거래처를 방문했다. 그런데 상대방으로부터 죄송하지만 지금은 잠시도 일손을 뗄 수 없군요. 한 30분 정도만 기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할 수 없이 기다리는 사이에 곰곰이 자기 처지를 생각해 보니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바로 종속의 효과가 당신을 지배한 것이다. 그러나 남을 기다리게 하는 행위란 상대 입장이나 서로의 인간관계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신뢰를 범한 것임에 틀림없다. 상대방이 기다리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매너라고 할 수 있다. 이것 참 자네에게 면목이 없네. 이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지 벌충함세. 정중하게 사과함으로써 상대가 느끼고 있는 굴욕감과 종속감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상대 역시 성실한 사람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당신을 더욱 신뢰하게 됨으로써 약간 시간에 늦은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가는 날이 장날. 머피의 법칙과 셀리의 법칙. 확률이 2분의 1인 일도 누구에게는 잇따라 나쁜 결과만 나타나는가 하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잇따라 좋은 결과만 나타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나쁜 결과만 이어지는 경우를 머피의 법칙,
반대로 좋은 결과만 이어지는 경우를 셀리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미 공군기지에 근무하던 머피 대위는 전투기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초음속으로 하늘을 날던 조종사들이 지상에 내렸을 때 신체 상태에 급감속 적응 실험을 했다. 전극봉으로 신체를 체크하는 실험이었는데 피실험자 모두가 적응 실패로 나타났다. 나중에 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 기술자가 전극봉의 배선을 잘못 연결한 것임이 밝혀졌다. 그는 이렇게 적고 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중 하나가 잘못을 초래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누군가는 꼭 그 방법을 사용한다. 머피의 법칙은 여기서 유래되었다. 일단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최악의 상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다. 영국의 물리학자 로버트 매튜즈는 유럽 물리학 저널에서 버터 바른 빵을 떨어뜨리면 버터 발린 쪽이 바닥으로 떨어진다며 머피의 법칙이 단순 우연만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약속 시간이 촉박해서 택시를 타면 신호등마다 걸리고 오랜만에 간 야구장에서의 결정적인 한 방은 한눈을 파는 순간 터지게 마련이다. 여러 가지 물건 중 망가질 확률은 비쌀수록 높으며 제발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일수록 확실하게 일어난다. 이것이 머피의 법칙이다. 머피의 법칙과는 반대로 셀리의 법칙은 좋은 결과만 나타나거나 나쁜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1989년에 개봉된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영화에서 유래되었다. 해리와 셀리 두 사람은 시카고에서 뉴욕으로 가는 차에서 처음 만난다. 그러나 두 사람은 사랑과 우정에 관한 견해 차이로 토닥거리다가 뉴욕에 도착해서는 헤어지고 만다. 이후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찾아 헤매다가 다시 만나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들어주는 사이가 된다. 그러나 의견 차이는 여전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각기 다른 애인을 데리고 동석한 자리에서 서로의 애인에게 질투를 느끼게 된다. 그 순간 서로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의 영화다. 여기서 나온 것이 셀리의 법칙이다. 해피엔딩으로 끝난 영화처럼 잇따른 일들이 좋은 방향으로만 이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 세계적인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비주얼 아티스트인 MIT 대학의 존 마에다 교수는 단순함의 법칙에서 디지털 시대의 성공 키워드로 단순함을 들었다. 그는 복잡한 상품의 기능을 소비자에게 가장 잘 전달하는 방법이 단순화라고 역설한다. 또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 그는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단 한 줄로 적고 있다. Less is more. 조금 모자란 듯이 비워둔 여백. 그것이 훨씬 더 많은 상상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에다 교수가 주창하는 단순함은 극단적인 단순함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군더더기를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에서도 단순함의 법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스티브 잡스의 사례를 보자. 자신이 설립했던 회사 애플에서 쫓겨나 유랑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 망해가던 애플을 기적처럼 회생시킨 그의 화두는 단 하나, 우아한 단순함이었다. 애플사 수입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성공을 거둔 그의 회심작 아이팟은 바로 이 우아한 단순함을 테마로 디자인된 상품이었다. 20세기 후반에 혜성처럼 나타나 움직이지 못하는 거대 난파선 지휘를 살려낸 잭 웰치의 처방도 단 한 줄이었다. 1등, 2등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라. 전쟁이나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핵심, 문제의 본질이 있다. 몽골족을 통일한 칭기스칸이 세계 정복에 나섰을 때 몽골의 인구는 200만 명 남짓,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최대 13만 명 정도였다. 그 정도의 병력으로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것은
칭기스칸이 싸움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다. 칭기스칸은 당시 싸움의 핵심을 기동력으로 봤다. 칭기스칸이 평소 가장 소중히 여기던 교훈도 유목민족이 살아가야 할 지침인 기동력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몽골족의 일파인 돌궐족의 명장이자 재상이었던 돈 유쿠크의 가르침으로 이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외곽에 있는 돈 유쿠크의 무덤에 묘비명으로 새겨져 있다. 칭기스칸이 가장 애송하던 문구였다. 기동력이 2배 빠르면 전력은 몇 배로 증가될까? 속도가 2배면 전투력은 그 제곱인 4배, 3배가 빠르면 전력은 9배로 늘어난다. 몽골 군대는 말에다 흰 음식과 붉은 음식을 2덩어리 싣고 반달 칼을 차고 어깨에 활만 매면 며칠 동안 말에서 내리지 않고도 싸울 수 있다. 붉은 음식이란 말린 고기며 흰 음식이란 말 젖으로 가공한 요구르트다. 이에 비해 이들과 맞서 싸우는 군대는 전투원보다 보급부대원의 숫자가 더 많은 느려 터진 군대였다. 그랬으니 칭기스칸의 군사들이 말 달리는 속도로 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칭기스칸이 성을 쌓고 안주하지 말라고 그렇게 타일렀지만 후손들은 화려한 궁궐을 짓고 그 안을 금은보화와 미녀들로 채우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유목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100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시 북방 초원으로 쫓겨나고 말았다. 전략은 언어로 표현된 심플한 하나의 원칙이고 전술은 상황과 상대의 반응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는 방법론이다. 전략이 장기적이라면 전술은 단기적이며 동적인 것이다. 개구리가 더 멀리 뛰기 위해 움츠리는 것처럼 전술은 필요에 따라서는 전략과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어야 한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옆으로도 가고 때론 후진도 해야 한다. 약자일수록 전술이 유연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유연해야 하는 것은 게릴라 전술이다. 전략과 전술의 본질적인 차이, 접근 방법을 공산혁명을 완성한 마오쩌둥의 사례에서 보자. 그의 목표는 중국의 공산 통일이었다. 1937년 일본의 만주 침략으로 협조 관계를 보였던 장제스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은 1945년 일본군 철수 이후 본격적인 대립 관계로 돌아섰다. 군사의 수는 370만 대 120만으로 공산당이 절대 열세에 있었다. 무기나 지원 물자의 격차는 말할 것도 없었다. 국민당이 압박이 조여오자 마오가 이끄는 공산당은 남부의 장시성과 푸젠성 일대의 근거지를 버리고 서북부의 오지인 산시성으로 옮겨갔다. 그들이 등짐을 지고서 1년에 걸쳐 걸은 거리는 무려 9,600km, 이른바 대장정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마오에게는 승리에 대한 확신과 그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행군하는 동안 마오는 농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가 입안한 통일 전략은 단 한 줄이었다. 농촌의 민심을 얻어 도시를 포위해 승리한다. 이를 위해 마오의 군대는 농민들에게 소금 한 톨 신세지지 않았다. 부패한 국민당 군대와는 아주 대조적이었다. 대부분 농촌 출신으로 구성되었던 마오의 홍군이었기에 귀족 엘리트로 구성된 국민당 군대와의 극명한 차별화가 가능했던 것이다. 일본군이 물러나고 본격적인 내전이 시작되었다. 마오는 여기서 16글자로 다듬은 전술을 시처럼 읊조렸다. 홍군의 기본 전술이었다. 적진 아퇴. 적이 전진하면 우리는 후퇴한다. 적주 아교. 적이 주둔하면 우리는 교란한다.
적피 아타. 적이 필요하면 우리는 공격한다. 적퇴 아추. 적이 달아나면 우리는 추격한다. 시인이기도 했던 마오는 기본 전술을 사자성어로 이루어진 16글자로 정리했다. 1948년 10월이 되자 봉천을 함락시킨 홍군은 11월에는 서주까지 손에 넣었다. 그러자 위기를 느낀 국민당의 장제스는 마침내 대만으로 철수하게 된다. 이것이 마오쩌둥의 통일 전략과 전술의 원형이다. 전략은 심플해야 하며 전술은 이처럼 유연해야 한다. 침묵은 곧 동의다. 단테의 법칙. 현대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가 선량한 방관자다.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어 방관하기도 하지만 잘못 끼어들어 덤터기 쓰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선량한 시민이 불량배들에게 피해를 당해도 그냥 모른 채 하며 지나친다. 성경에도 이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야고보서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본다면 불의에 대한 침묵은 어느 시대나 문제가 되었던 것 같다. 불의에 대해 비폭력 저항운동을 벌였던 인도의 간디는 이렇게 말했다. 비폭력은 악을 행하는 인간의 의지에 얌전하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폭력자의 의지에 대해서 온 영혼을 던지는 것이다. 영국의 작가 올리버 골드 스미스는 불의에 대한 방관에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라고 말하며 악을 저지르는 사람뿐 아니라 침묵하는 사람들 모두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을 골드 스미스의 법칙이라고 한다. 18세기 영국의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는 이렇게 적고 있다. 악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선량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주는 것이다. 또 미국의 흑인 인권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 악에 항의하지 않는 사람은 악에 협조하는 것이다. 근세기에 들어 선량한 방관자를 미워한 사람 중에는 케네디 대통령을 빼놓을 수 없다.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인 위기에서 중립을 지킨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곳이다. 그는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비유로 들면서 선량한 방관자들이 갈 곳은 바로 뜨거운 지옥불이라고 말했다.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하자 케네디는 해군의 자원에서 입대했다. 그것으로 케네디는 영웅이 되었고 대통령이 되었다. 지옥에는 도덕적 위기의 시대에 중립을 지키다가 신과 사탄 루시퍼 모두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떠돌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단테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세상을 바꾼 우연들, 세렌디피티 법칙. 독일 괴팅겐 대학의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인 게오르크 크리스토프 리텐베르크는 발견과 발명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모든 발견은 우연에 속한다. 결과에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과학자들은 편지를 쓰듯 발견이나 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벨의 다이너마이트는 실수로 발명되었고 렌트겐의 X선, 플레밍의 페니실린, 제너의 종두 모두 우연에서 얻어진 결과들이었다. 억세게 운이 좋았던 발견은 벤젠의 분자 구조였다. 독일 화학자 케쿨레는 꿈속에서 뱀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예사롭지 않은 꿈이라고 생각하면서 꿈에 본 뱀들의 모습을 종이 위에 그려봤더니 그것은 바로 자신이 그토록 찾던 벤젠의 분자 구조였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단순히 우연이라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또 같은 꿈을 꿨더라도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야말로 개꿈으로 치부해버렸을 것이다. 오랫동안 벤젠의 분자 구조를 구명하기 위해 노력했던 케쿨레였기에 그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우연은 단순한 우연이나 신의 은총이 아니라 99번의 실패를 딛고서야 한 번 찾아오는 영감에 의한 우연이었다. 영국의 작가 호레이스 월폴은 이것을 준비된 우연의 법칙 혹은 세렌디피티 법칙이라고 불렀다. 세렌디프의 새 왕자라는 동화책에서 인도의 왕자들은 전설의 보물을 찾아 떠난다. 비록 보물을 찾지는 못하지만 대신 잇따르는 우연으로 인생을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는다. 여기서 준비된 우연을 뜻하는 세렌디피티 법칙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전자레인지의 발명에 얽힌 이야기를 보자. 가난한 청년 퍼니 스탠서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고 철공소에서 일했다. 어느 날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작업장 주변에서는 사탕이 녹아내리고 계란이 익는가 하면 옥수수가 튀겨져 있더라는 것이다. 열과는 상관없이 말이다. 기이한 이 현상을 연구한 끝에 그는 철공소에서 사용하는 고주파가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이것을 이용한 조리기구를 만들었다. 이것이 오늘날 가정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자레인지다. 그는 이 특허로 많은 돈을 벌었다. 헤르만 헤세의 성장소설 데미안에는 이러한 말이 나온다. 우연이란 원래 없는 것이다.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이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소망과 필연이 가져온 것이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피그말리온 효과. Dream is now here. 이를 번역하면 꿈은 여기에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Dream is nowhere. 꿈은 어디에도 없다로 보인다고 한다. 띄어쓰기 하나의 차이인데도 이 둘의 의미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것이 피그말리온 효과다. 피그말리온은 그리스 시대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키프로스 섬에 살았던 조각가였다. 당시 그 섬의 여인들은 정조관념이 희박했던 모양으로 이에 실망한 피그말리온은 자신이 상상하는 이상적인 여인상을 상아 조각으로 다듬어 그 조각상과 사랑에 빠졌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아프로디테 축제의 날, 피그말리온은 아프로디테 신에게 자신이 다듬은 조각의 여인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의 정성에 감복한 아프로디테는 마침내 그 조각상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 여인의 이름은 갈라테이아였다. 이처럼 간절한 염원이 있으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이 조각가의 이름을 따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른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암시의 효과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큰 일을 이룩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강력한 자기 암시가 열정을 불태우게 하고 그 열정이 큰 일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다.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며 자기 암시를 했고 오바마, 스티브 잡스, 오프라 윈프리 등 상위 0.1%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강력한 자기 암시를 통해 성공한 이들이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험이다. 어느 학급에서 무작위로 20%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너는 잘할 수 있다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자 8개월 후에는 실제로 성적이 훌쩍 올랐다. 이번에는 미국의 한 운송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다. PIE라는 이름의 이 회사는 1년 동안 화물 분류를 잘못하여 발생하는 손해가 25만 달러나 되었다. 마침내 유명 컨설턴트인 에드워드 데밍 박사를 초청하여 자문을 받았는데 그의 처방 중 하나가 작업 인부들의 호칭을 바꾸라는 것이었다. 그의 권고에 따라 그들을 작업 인부라는 이름 대신 장인으로 불렀다. 그러자 한 달 만에 배송 실수가 10%나 줄었다. 그 전까지는 작업 시간만 때울 뿐이었지만 장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자 책임과 긍지를 가졌던 것이다. 뛰어야 제자리. 앞으로 나아가려면 2배 빨리. 붉은 여왕의 법칙.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가 팀 버튼 감독이 연출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다. 이 영화는 아바타에 이어 3차원 3D 입체 영상과 CG의 환상적인 조합을 통해 영화의 판타지 세계관을 완벽하게 구현해냈다. 어린 시절부터 불가능을 꿈꾸던 앨리스는 19살이 되어 한 연회에 갔다가 꿈에서 봤던 조끼 입은 토끼를 보게 된다. 호기심에 토끼의 뒤를 쫓던 앨리스는 토끼굴 속으로 빠져 이상한 나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희한한 일들을 겪는다.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앨리스가 숨을 헐떡이며 달렸다. 앨리스가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달리면 어딘가에 도착하게 돼요. 그러자 붉은 여왕이 호통을 쳤다. 이런 느림보 같으니 여기서는 이렇게 달려야 겨우 제자리야. 어딘가에 닿으려면 2배는 더 열심히 달려야 해. 그 세계에서는 앨리스와 붉은 여왕도 달리지만 주위의 사물도 함께 달리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달려도 그 자리만 맴돌 뿐이다. 옆으로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트를 반대로 타면 움직이는 속도만큼 달려야만 제자리 걸음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 작품은 아이들에게 즐거운 상상력을 주기 위해 쓴 동화이지만 오히려 적자 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를 설명하기에 안성맞춤이 되었다. 사람들은 모두 나름대로 열심히 달린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자신은 그 자리에서 맴돌거나 뒤처져 있기 일수다. 나도 달리지만 다른 사람들은 더 열심히 달리기 때문이다. 영양과 얼룩말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 초원에는 치타도 함께 살고 있다. 치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소한 둘 중에서 하나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진화해야 한다. 반면 영양이나 얼룩말의 입장에서는 치타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누군가는 지구에서 사라져야 한다. 지금까지 지구에 존재했던 생명체의 90%가 멸종했다. 개별적인 종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달린다고 달렸지만 주위의 경쟁자들이 더 빠른 속도로 달려 생존 경쟁에서 낙오하고 만 것이다. 기업 경쟁은 더 치열하다. 21세기 기업 경쟁을 일컬어 무한 경쟁이라고 표현한다. 여기서 살아남고 남보다 앞서려면 붉은 여왕의 법칙대로 2배는 더 열심히 달려야 할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포근한 시간 보내세요.